지어서 건물을 건축해서 팔 수도 있어요. 어느 날짜가 신축한 날이냐?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승인서 내주는 날이다. 사용 승인서, 완성됐다는 인증서예요. 하지만 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이 되거나 또 임시 사용 승인을 얻을 땐 그 날짜가 먼저일 때는 먼저 처리하시고,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은 승인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는 나중에 후일 도모할 거고, 3번의 건물의 건축은 뭔가를 한번 사례를 본다면,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주를 건물을 지은 사람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시행자라고 해요. 시행자. 시공사가 아니라 뭐예요? 시행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행자. 이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요. 첫째, 주택과에 가서는 집을 질 때는, 주택과에 가서 바로 집을 질 때는, 지역조합이나 건설 분양 등을 할 때는 사업 승인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시청의 지자체 정비과에 가서 인가를 받게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들어보셨죠? 인가를 받는다.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을 짓거나 일반 상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 가서 허가나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과 정비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에 가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빠른 날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허가받은 것은 셋 중에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는 오로지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사용일이라는 것은 참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보면 하늘에 하얀 구름에 제트기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이 뭐 하고 있냐면은 각 서울시 전면을, 또는 서울이란 전국의 일주를 돌아다니면서 항공 촬영을 다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촬영 일자를 보니까 없던 건물이 허가도 없는데 우뚝 서 있더라. 뭔 소리 아세요? 그럼 무허가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매로 건축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 알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촬영상에 만약에 시골의 아버님께서 바로 축사를 하나 지셨는데 무허가로 지셨다. 그럴 때 건물에 이제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는데 소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판결이고, 그것이 판정이 된 날, 그날이 바로 사실상 사용일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가냐, 승인이냐, 허가냐 이런 과정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공법이 혼동되지 않고 세법 또한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 건축 허가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아요. 공법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인가를 받는다. 뭐를 받는다? 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받아 팔 수 있어요.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실종 선고일을 우리는 상속 개시라고 그날이 취득한 것으로 보시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증여가 이행된 날, 실제 증여가 이행된 날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취득세 규정은 후일에 하고, 그러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사례를 본다면 제일 먼저 상속받은 자산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아버님이 취득한 날짜가 전날이고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개시일이에요. 취득세나 양도세 똑같아요. 날짜 취득일이.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이 양도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까지가 보유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산을 팔았을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대금 청산일까지가 보유기간이다. 양도세에서 정의하시면 돼요. 그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 주겠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쓴 날짜, 작성일. 계약서를 쓰면서 언제 주겠다라고 계약서에 날짜 박은 날을 증여계약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나 등록이 유한 재산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날은 바로 실제 증여가 된 날을 증여받은 날이라 하고, 이걸 증여받아서 나중에 양도했을 때는 양도는 대금 청산일이 맞아요. 그럼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은 언젠가, 그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바로 증여받은 날을 양도세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보유 기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득세 낼 때는 좀 달라요. 취득세는 계약서에 주기로 한 날이지 등기한 날 이렇게 먼저 따지지는 않죠. 그래서 계약일이 원칙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계약서에 주기로 한 날 계약일이다 이렇게 공부할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일은 무시하고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 받은 날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증여받은 날에 대한 정의는 조금 심화반에 가서 정리를 하고, 일단은 계약일과 증여받은 날 두 개가 있을 때 양도세 기준과 취득세 기준점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시효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거 남의 것을 날로 먹는 작업인데 점유시효다. 그럴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 개시일이 소유권을 가진 날로 간주하게 돼요. 근데 취득세 낼 때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 사례를 본다면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점유 개시가 이쯤에 됐습니다. 점유시효 취득한 자산이 시효가 완성이 돼서 등기를 요때 했어요. 이럴 때 등기할 때 취득세는 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팔았을 때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소득세의 기간이에요. 청산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이쪽이 점유기간이고 이쪽은 바로 점유자의 소유기간이죠. 그럼 점유시효 취득한 자산은 이 양도자가 이 소유기간 여기까지만 양도세를 내게 한다면 점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은 하나도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을 점유 개시일로부터 돌아가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은 점유 개시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난점이 있지요. 취득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등기일이 취득한 날짜고 이때 취득세를 내야지, 점유 개시했다고 점유만 개시했다고 취득세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한 날짜가 취득세를 따질 때는 그때 따지시고, 양도세 따질 때 취득일은 점유 개시일로 돌아간다는 거, 두 세금이 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있습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금 청산일까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미완성 목적물을 잔금을 미리 성금 지급했다. 그럼 대금은 청산됐다. 그래도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계획된 우리 약정된 물건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짜로, 즉 조건이 성취된 날짜로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대금 청산을 하는 게 아니다.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현재 건축 중인 상가예요. 완성되면 잔금 치르겠다고 분양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완성 전에 대금을 미리 줘버렸어요. 다. 선금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 잔금을 원래 완성돼서 건물을 받고 잔금 청산해야 되는데 왜 완성 전에 대금을 미리 줬을까? 잔금을. 네. 이자 부담이나 또 그쪽에서 선금을 주면요, 할인을 해줘요. 대금 청산이 되고 건물은 짓고 있는데 내 건물이 아직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는 완성 전에 대금 청산했더라도 승인서를 내주거나 완성되면 이때 완성 또는 확정일에 요 날짜에 가서 그 물건의 취득자의 취득일이고 판 사람은 양도일로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대금을 선금 줬을 때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전번 34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고요?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이 취득 또는 양도 시기가 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건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 7번째, 환지받은 거 정리해야 돼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프네요. 이게. 이 환지 처분받은 것은 아까 우리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래 내 땅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환지 처분 받은 것은 토지는 당초 취득일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청산금 부분만, 그것만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면 다음 날에 권리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대로 지켜라. 환지 받았다고 새로운 취득은 아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야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고 임야 100평을, 아니 1000평을 환지 계획에 따라 대지 300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환지 전에 저걸 취득한 날짜 임야 취득일이고, 개발 사업의 진행이 돼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 환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을 대지 300평을 받아온 것은 이 땅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목이 바뀌어서 받아온 것이지 권리 변동, 매매가 된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 땅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양도토는 취득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를 나중에 양도를 했다면 환지받은 토지 양도일은 대금 청산이 되겠지만 환지 전 토지 취득으로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환지받은 부분 300평의 보유기간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받아온 것은 얘 땅 그대로 취득한 날짜로 가는 것이다. 나중에 바로 300평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기간의 양도세를 팔면서 이때 양도세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환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 증환지를 만약에 10평을 더 받았다. 그 증환지 받았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10평 값은 돈을 내줘야 돼요. 더 받았으니까. 이건 새로운 취득이 일어나죠. 그럼 증환지 취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보유기간이 돼요. 그 다음에 감환지는 어떻게 될까? 이 감환지 만약에 10평이 청산이 됐다면, 그럼 290평밖에 못 받았다면, 이 감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바로 대금을 청산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날 다 정산해 줘요. 혹시 통장에 안 들어온다고 그럴 일은 없어요. 당연히 들어와요. 그럼 이 경우에 요 날짜가, 이것이 바로 감환지 보유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냐를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하고, 증환지나 감환지 증감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감환지 양도일, 증환지 취득일이 된다는 거예요. 증가된 것은 새로운 취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환지 양도일은 바로 감소환지 양도일이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증가환지 취득일은 바로 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한마디로 증감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의 차이가 있음을 알면 돼요. 특정 주식은 필요 없고 체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취득의 시기가 불분명.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취득의 시기가 불분명. 이거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어느 날짜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라. 이걸 멍멍 하시면 돼요. 멍멍. 개나 한 마리 그려놔요. 개 짖는 모습이. 그럼 이런 거 일반 부동산에서 나올 수가 없고, 주식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파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갑회사 주식을 한 주를 10,000원에 한 장을 샀고 이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회사 주식을 또 한 장을 11,000원에 그 다음에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 한 장을 팔았단 말이에요. 한 주를 13,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판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얘 갖다 판 건지 얘 갖다 판 것인지 도대체 취득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이 안 된다, 선택이. 그럴 때는 우리나라 세법의 정리 방식은 동일한 주식의 동일 물건을 수개 반복하여 사여 날짜 구분이 안 될 때는 먼저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하라. 이걸 다른 말로 선입 선출법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선출법이요? 선입 선출법. 그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내리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린다? 아니죠. 낮은 층이 먼저 내려야지. 그건 순서가 있지. 자기 층수에 내려야 되니까. 근데 주식은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취득한 거 10,000원짜리 판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좀 많아져. 왜? 인플레이 상태에서는 원래 먼저 산 것이 좀 싼 거니까요. 그게 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기야뭐 우리나라 주식은 바로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그 거시기 널뛰시 뛰어가지고 정신이 없겠지만 일단은 선입 선출 관계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두 개 중에서 먼저 취득한 게 얼마짜리? 10,000원짜리니까 요걸로 바로 뭐냐? 판 것을 하라. 그럼 10,000원짜리 13,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이렇게 돼버리지요. 그 다음에 원인 무효 소 밑줄 것이고 소 팔았습니다. 무효로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판 것이 아니므로 당초 자산 취득일이 돼야 돼요. 나중에 팔았을 때 말이에요. 그럼 사례를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갑이 당초 취득일이 요 날짜고 을에게 이걸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이게 계약이 잘못된 무효 소에 따라 소유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되돌아 팔았어요, 병에게. 그럼 이 경우 병에게 양도한 갑의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이냐? 돌아온 날짜가 취득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는 바로 양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이렇게 당초 취득일에서 병에게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다시 잡아야 돼. 그래야 소득에 대한 기간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간 계산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전체 기간을 다시 잡는다. 그래서 무효에 의한 거래는 처음부터 거래는 있었다 없었다? 없던 걸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대답도 잘하시고 공부도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이 열정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며칠 있으면 또 변하죠. 그죠? 네. 변해요. 하기 싫어져요. 오랜만에 굳었던 머리를 쓰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안 아파?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으면 이제는 한 주먹씩 빻고 그래야 머리에 열정이 있으면 그만큼 머리카락이 좀 손실이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또 다른 행복이 있잖아요. 의제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 의제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오래된 것들은 과거 가격을 가지고 취득 가격을 잡기가 민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취득한 날짜 가격이 취득 가격인데 이 의제는 뭘까? 그럼 과거 취득 날짜를 개무시하고 새로 잡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렵게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왜 의제가 나왔을까? 이건 취득 날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날짜는 좀 불합리하더라 이거지. 날짜 잡는 게.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안양의 평촌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생각해 봐요. 이 지역에 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70년도에. 아니 60년도에. 60년 전이면 차도 별로 없고 구루마 왔다 갔다 하고 동네 개도 무서워서 안 지나갔어 이 동네. 네. 도라지밭 그 야산이었어 전부 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60년 전에 땅값 했더니 한 평당 200원씩이었대. 그 200원짜리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지금에 와서 판다면 한 평에 얼마냐 이거야. 그것도 지금 이제 한 시내 복판 땅이었다. 평당 1억은 갈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양도 가격 1억 한 평만 기준으로. 취득가액 200원. 그럼 경비 뺄 게 없어. 그럼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묵은 자산은 꼬랑지 잘라버리고 그 있던 기간은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새 날짜를 잡아주자. 이걸 의제 날짜예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부동산 그룹 자산은 85년 1월 1일로 다 땡겨 처리하라. 그전 것은. 주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실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의제가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옛날에 상속받은 게 있대. 78년도에 상속을 받았대.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한대. 23년도에 판대. 이제 24년 됐겠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 물어본 거, 이건 너무너무 오래된 자산인데 옛날 가격으로 양도 가격 빼주냐고. 옛날 가격은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진 지 아니야. 그럴 때는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글쎄요 아마 그럴걸요, 상속은 상속 계실일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래 묵은 자산은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요 기한이익은 개무시해버리고 보유기간은 의제 날짜부터 다시 계산해서 요 날짜 가격을 새로 법정 평가를 다시 해주고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요 기간만 기한이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꼬리는 잘라내는 기간도 있다 없다? 있다. 꼬리 자르는 기간은 부동산 관련 자산은 몇 월 며칠? 85년 1월 1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의제 날짜로 취득 가격을 조정해 줘요. 그럼 옛날 상속 계실에 평당 200원짜리였다면 의제 날짜로 평가해 줬더니 법정 평가가 평당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취득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의제가 필요하다 이거, 양도소득세는. 그럼 이 기간은 뭐냐? 개무시하는 거예요. 기한이익, 저 기한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보자. 여기까지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결정을 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나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남기려 하지 말고 과정을 익혀야 돼요. 과정을. 양도소득세 과표가 나와야 세율을 곱할 거 아니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전 시간에 양필 차장 소기표 들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전 시간에 결석했거나 또 인터넷 안 본 사람 뭔 소리야 하겠지. 또 그게 죄야, 죄. 그럼 제일 먼저 과표가 나오기까지는, 세율을 곱하려면 제일 먼저 양도 가격이 필요해요. 얼마에 팔았냐.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빼야 되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물가 상승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거하고 소득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기본공제, 소득공제 한 250을 빼주면 이게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순서 보겠습니다. 양필, 차장, 뭐예요? 소기 세까지가, 소기표까지가 과표 계산이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럼 양도 가격이나 취득 가격 이런 필요 경비 등은 뭘로 잡을까? 대원칙이 다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다 실거래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로. 그럼 네가 아파트 얼마에 팔았냐? 만약에 아파트 팔았다면 실제 양도 가격은 10억이라면 10억이 양도 가격이고, 그럼 신고서에다 써. 양도가 10억 쓰면 이제 세무서에서 물어봐. 자, 10억에 팔았는지 증명서 주세요. 증빙 보고 확인하고. 얼마에 분양받았습니까? 6억입니다 하면 6억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혹시 발코니 확정하셨습니까? 또 물어보죠. 예, 했습니다. 영수증 봅시다. 이거 자본적 지출, 경비등. 대리석 붙였습니까? 또 보일러 새 거로 교체했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경비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 양도할 때 중개 수수료 나간 거 있으면 양도 비용 이렇게 해서 실제 양도가액에다가 취자비라는 경비를 빼야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실거래는 양도자가 신고를 해야 돼. 뭘로? 실제 증빙서 갖춰서 신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금액만 써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증빙서, 영수증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고요?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자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하세요 그랬더니 너라면 신고하겠니? 국가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내 부동산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냐고. 양도세 내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렇지 뭐. 대부분 나라들은 양도세 계산이 없어요. 양도소득세만 독립과세하는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원래 양도소득세는 없애야 돼.
그런데 세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없어야 되냐고요? 잘 생각해 봐요. 10억짜리 1억에 분양받아서 10억 갖고 있다 아파트 팔았다. 그럼 동일한 아파트를 다시 살려면 10억 넘어가 안 넘어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파는 것 자체가 손해야. 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 계산을 원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이 생긴 거예요. 신고를 안 해. 모르겠대. 또 신고하라 그랬더니 계약서 끌적끌적 가져오는 게 허위계약서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양도 차익을 어떻게? 소득을 계산해야 세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양도, 실제 양도 가격이 불분명했을 때 세무서 입장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때는 차선책이 필요해. 인정가격이 필요하다. 인정가격. 요 인정된 가격을 우린 추계라 그래. 추계. 어림잡아서. 추계 가격의 1순위는 바로 부동산 아파트 팔았다면 인근 유사 아파트에 매매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를 잡고, 사례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 가격을 잡고, 그다음 그것도 없을 땐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서 양도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도 가격에 잡는 순서는 원칙은 무슨 거래다? 실거래로 해라. 모를 때는 다음에 순서를 지켜라. 사례나 감정평가, 기준시가의 순서를 지켜라. 왜냐하면 매매 사례가 실거래에 가깝고 좀 더 가까운 게 감정평가고 기준시가는 실거래와 진짜 많이 차이 나요. 확인해 봤습니다. 저쪽에 인덕원에 있는 친구 아파트 있더라고요. 야, 너 시세 얼마냐 했더니 지금 현재 한 9억까지 갔는데 죽겠대. 왜 그랬더니 지금 6억 8천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냐? 거래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한 7억 선에 매매가 된대. 자기 부동산은 뭐 얼마에 팔았는지 잘 모르고 일단 그런 사례 가격이 있을 때는 사례 잡는 거예요. 유사 부동산이. 없을 때는 감정평가 기준시가로 가라 이 말이지.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양도 가격은 대부분이 실제 양도 가격 확인이 잘 돼. 왜? 최근이니까. 그런데 취득 가격은 먼 옛날에 취득하다 보니까 실제 취득 가격이나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등의 명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취득 가격이 모를 때는 추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감정 평가. 그다음에 취득 가격은 알고 있는 양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법이 있어요. 환산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기준시가 순서에서 환산은 취득 가격 쪽만 환산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거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추계로 쓸 때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실거래 했을 때만 취자비를 쓰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그리고 이렇게 추계로 들어갈 때는 필요 경비를 갖다가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계산 공제, 계산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어림잡아서 해주는 것이다. 인정 경비. 인정 경비를 주겠다. 그래서 계산 공제는 요럴 때만 잡는다는 거, 추계로 할 때만 잡는 거지 실거래할 때는 잡는 거 아니다.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득공제, 기본공제, 소득공제에서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양도 차익 계산이니까 요 밑에 것은 후일을 도모하고. 일단은 머릿속에 정리하자. 실거래가 원칙이다. 실제 양도 가격에 취자비 빼는 것이다. 모를 때는 추계로 가라. 사례 감정, 기준시가,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은 사례 감정, 환산, 그 다음에 바로 계산 공제로 간다는 것. 기준시가에 이어서 나머지 경비는 계산 공제한다는 것. 순서 정리해 봅니다. 순서 정리하자. 자, 양도 가격에서 필요공비 빼라. 양도 차익이 나오고 마이너스는 차손이다. 장 빼주면 뭐가 되냐? 소득이 나온다. 소득이 나와서 기본공제하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다 같이 순서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바로 1000번 만번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순서는 다 알아두시. 다 같이 시작. 양필, 차장, 소, 기표. 양필이네 차장, 소기소. 소기표. 이 순서. 그럼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 거예요. 양도 차익 계산에서. 양필, 차장, 소기표 정리하시고.
아까 사례 가격은 뭘까? 매매 사례 밑줄 그어봐요. 취득일, 양도일 전후 3월 내 형성된 유사부동산의 동일성 유사부동산의 사례가 있을 때는 사례로 하라. 이게 모를 때는 다음 차선치. 감정가액도 전후 3월 내 형성된, 주식은 감정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알아. 평균치. 감정평가는 한 곳이 아니라 세법에서 이제부터 감정평가액을 가격 잡을 때는 어느 세법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관 평균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억 이하짜리들은, 금액이 아주 낮은 것들은 신뢰성 있는 하나의 평가 가액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취득 가격을 매매 사례도 감정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환산법이 있다. 이 환산은 취득 가액만 모를 때는 환산하는 거. 왜 환산하냐? 왜? 양도 가격은 알았다는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 그럼 과세 대상 물건별 기준 환산을 좀 이따 해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권리, 기타 부동산,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 특정 이축권, 특정 영업권 이런 거 팔았을 때 대원칙은 실거래 원칙이다. 그 다음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미신고했을 때는 우리나라 등기 제도 중에 하나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거래 가격을 등기할 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가격 신고해. 그 거래 가격이 등기부 가격이에요. 근데 등기부 가격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건 등기소 가격이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거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미신고한 자 등은 불분명할 때는 등기부 거래 가격으로 실거래로 대신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거래 자체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추계로 하라. 다시 뭐로 하라? 추계. 추계 적용 순서는 매감 뭐로 한다? 환기로 간다는 거. 환산은 취득가액만 환산하는 것이. 그럼 환산은 뭐냐? 조건이 맞아야 환산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아니야. 이 환산은 요럴 때 환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취득 당시는 1억인데 실거래는 판 건 3억에 팔았디야. 매매 사례 감정 필요 없어요. 왜? 실거래가 있으니까. 근데 취득 가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 취득 가격도 알 수 없고 매매 사례도 알 수 없고 감정도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바로 가지 말고 기준시가 전에 취득가격은 환산을 하라. 환산은 3억을 기준으로 이 취득가격을 그려가는 거예요. 이때 대비는 요 기준 실거래를 취득가격을 그려가는데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산하느냐 잘 보세요. 너 3억에 팔았지? 네, 3억. 취득가를 모르지? 네. 사례도 없고 감정도 없지. 그러면 3억에 팔았으니까 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로 대비하겠다. 그럼 양도가격 3억 중에서 어떻게 해? 2분의 1, 즉 2억 중에서 양도 당시 2억짜리니까 2분의 1은 절반은 결과적으로 뭐냐? 1억 5천만 원이 환산 취득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기준시가가 배가 올랐으니까 이것도 X가 배가 올라간다면 뭐다? 1억 5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려가는 취득가격 이걸 환산 취득이라 그래요. 그리는 취득가격. 어떻게 나오냐고요? 계산 공식 어렵지 않아요. 팔 때 2억짜리가 3억의 기준이죠. 실거래가 3억이니까 취득 당시 1억짜리인 걸 이걸 모른다면 이 X값은 얼마냐 이거지. X는 얼마가 나온다? 1억 5천. 배가 올랐잖아요. 2배가 올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산법이다 이 말. 그 다음 교환 6페이지 가시면이지. 양도차익 계산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거죠. 1. 첫째, 가격 대비와 물건번 기준. 첫째, 1번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밑줄 그으시고 양도 가격을 잡고 실거래로 하고 양도가 실거래할 때는 취득가격도 실거래해라. 양도 가격이 기준시가로 잡을 때는 취득가격도 기준시가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에 기준시가 가기 전에 실제 양도 가격을 쓸 수 있는 순서는 실제 양도 가격을 잡을 때 바로 매매 사례 없을 때는 매매 사례 감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매 사례나 감정 가액도 실거래 연장선으로 봐주겠다. 추계 실거래지.
취득가액도 역시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매사례 감정 환산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로 갈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만 써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 하지만 직접 보면 좀 쉬워요. 간단하게. 양도가격의 범위를 보자. 실제 양도가액이다. 이것이 원칙이고, 없을 때는 매매사례 쓰라고. 매매사례 없을 때는 뭐예요? 감정평가 쓰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여기까지, 매매사례나 감정평가가 뭔가, 이것이 추계실거래야. 이게 추계실거래. 그 다음에 취득가격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원칙 실제 취득가격을 써야지. 실량 실치 써야지. 근데 실제 취득가격을 모를 때는 첫째가 매매사례 갖다 쓰시고, 사례 없을 땐 뭐 쓰시고? 감정 쓰시고, 감정도 모를 때는 뭐예요? 환산하시고. 여기까지가 진위의 실거래, 이게 추계의 실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실거래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 섞어 쓸 수 있느냐? 예, 순서에 맞춰서 섞어 쓸 수 있어요. 첫째, 얘는 알았는데 얘를 모르겠다. 그럼 이거 쓰시고. 또 얘를 모른다. 일단 그 다음에 이거 잡아. 이거 잡고 얘 있으면 이거 쓰시고 순서 맞추면 돼. 그래서 이런 순서를 지켜라.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법정 추계가 있어요. 법정 추계. 법정 추계라고 하는 건 뭐냐? 어림잡아 해주는데, 이 실제 양도가액, 실제 이걸 아무리 봐도 모를 때는, 그럼 이 양도 가격을 다 몰라. 실제 양도, 매매 사례, 감정 평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가는 것이 세 번째가 기준시가로 가는 거야. 양도 가격을 기준시가로 가면서 취득 가격도 무슨 시가? 기준시가로 써라. 그래서 법정 추계라고 그래. 법정 추계. 그럼 추계는 두 개가 있다. 실거래 추계와 무슨 추계? 법정 추계. 법률이 정한 추계 가격. 그래서 기는 기로 가시고 나머지는 순서에 맞춰서 확인이 됐을 때는 섞어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차익의 계산이걸. 그 다음에 일괄 취득, 일괄 양도 밑줄 그시고. 여기서 일괄 취득, 일괄 양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은 양도 차익 계산은 물건이 두 개 팔았을 때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집단으로 팔 수 있어요. 특히 공장 팔 때 공장 토지 건물 합쳐서 합의 얼마 이렇게 팔아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이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는 일단 나눠야 돼. 나누어서 각각 물건마다 안분하라. 기준시가로 안분하는데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걸로 먼저 안분을 하겠다. 이 사례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 구분 계산하라. 안분해라.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 가격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전체 가격을 가지고. 사례, 감정평가, 기준시가 순서로 안분하라. 예를 들면 토지 건물을 10억에 한 방에 공장을 넘겼어요. 토지 기준시가는 3억이고 건물은 2억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는 같이 나왔어요. 그럼 10억을 어떻게 땅값 건물과 나눌 것인가? 나누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시가와 감정가격이 두 개 있을 때는 감정가를 우선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현 시세와 좀 더 가까우니까. 그럼 10억을 가지고 실거래를 나눠보자는 거지. 그러면 10억 중에서 10억 가지고 해서 바로 감정평가가 합이 6억이니까 6분의 3원 바로 뭐냐? 땅값이고. 그러면 5억이 나오게 될 거고. 또 6분의 3원 건물 가격이 되겠지. 그러면 건물은 5억, 바로 토지는 5억.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일단 차익은 계산해 놔야 돼. 나중에 1년치를 합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나누냐,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바로 양도 가격을 몰아서 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구분한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달라 이 말, 물건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상가를 중개사가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를 쓰고자 하는데 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건물 계약서하고요, 토지 계약서 따로 써주세요. 그러면 또 황당해, 안 해? 황당하지. 거래 가격은 10억인데 어떻게 나눠야지? 나누어서 일단 계약을 하라 이 말. 계약서는 요구하면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나누면 돼.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막 전화질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분한다는 거,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도 나중에 실무 현장에서 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수업 중에. 교수님, 저 누군데요?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대. 큰일 났대. 뭐예요? 했더니 아니 상가를 10억에 거래하고 지금 매매를 했는데 토지 계약서하고 건물 계약서를 따로 써달라는데 우리는 일괄 계약만 했지. 토지 및 건물에서 합의 얼마 이렇게만 했지. 계약서를 따로 써달라는데. 그러냐? 따로 써줘라.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10억인데.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운 대로 하세요. 툭 끊었어요. 배운 대로 하세요. 5분 후에 또 전화 왔어요.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감정가액은 필요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기준식 알아보라고 국세청에 딱 전산망 들어갔더니 토지 3억 건물 2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기준시가는 3대2로 나눠주면 돼요. 금액 가지고. 그래서 안분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가격 적용 방법을 해봐야 돼요. 원칙 밑줄 그시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지금 조금 어렵지만 이제 편하게 들어요. 실거래가 원칙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거래로 양도차익을 구하면 실제 양도가액이다. 필요경비 빼라. 필요경비는 있잖아.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빼면 돼.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로 할 때만 무조건 취득가격을 실거래로 할 때만 이거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실거래가 없을 때는 아까 이 두 개 대신에 아까 계산공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 구하고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는 양도 차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손해봤을 때. 그럼 차손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손해봤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놔야 돼. 왜? 아까 우리가 처음 제기할 때 양도소득도 1년치를 합쳐서 묶어서 세금 신고하는데 올해 판 게 손해보고 올해 판 게 이익도 본 것이 있으면 그 손실은 이익에서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손실이 나올 때는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팔아야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손실을. 연도를 달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밑줄 긋자. 그 양도 가격은 뭡니까? 야, 볼 거 있냐? 양도 가격은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거래한 가격 아니냐? 바로 네가 팔고 받은 대가. 거기다 밑줄 그시고 대가. 제가 여기다가 거래 대금이라고 그랬어요? 거래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거래 대금이 20억이고 옵션이 1억이 있다면 세금 신고할 때는 얼마로 써라? 21억 써달라. 이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차이가 서로 가네. 아까 날짜 잡을 때는 20억 청산이잖아요. 대금까지만. 이것이 세법상에 적용하는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대가다 대가. 적용 기준.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신고가 없을 때는 아까 그랬죠. 실거래를 누구로 대신 쓸 수 있다? 매매 사례 말고 그 전에 부동산을 매매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추정할 수 있고 또 양도 가격을 인정 확인이 안 될 때는 매매 사례 감정 가격 순서로 기준시가는 변론하고 기준시가는 실거래 쪽이 아니니까 취득가격 잡자한 니은 이 취득가격은 뭡니까? 실제 취득가격을 허시라고. 실제 취득가격. 거래한 가격.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취득을 연상해야 돼요. 첫째, 부동산을 사서 판 사람, 상속받아 판 사람, 건물을 지어서 판 사람, 또 사기는 샀는데 너무 오래전에 산 사람들, 의제가 걸린 사람,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취득가격은 오래전이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성은 후일을 도모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되죠. 유상 승계부터 밑줄 그시고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취득가격은 바로 당신이 매입한 매입 가격에다가 거기다 밑줄 그시고 매입 가격, 산 가격에다가 취등록세 내놓은 거 취득 관련 재반 비용이 있으면 더해서 취득가격 잡으라. 그럼 아파트 분양을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반 비용 한 돈 1,000만 원 들어갔다면 6억에 분양받고 당신이 나중에 팔 때 아파트 가격은 취득 가격은
제 비용, 취등록세 내놓은 값이 뭐 6억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라 이 말이. 왜? 안 낼 수 없잖아. 취득세는 공적 비용. 또 그 다음에 건설이나 상속받은 자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후일 도모할 거예요. 이건 다 후일 도모할 내용들이. 후일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로 이거 디귿 의제 취득도 후일에 다 적용해 줄 거예요. 꼬랑지 잘라서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다 정리할 것이. 심화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줄 것이고 취득가격을 모를 때는 어떡할래? 배웠잖아요. 취득가격을 모를 때. 매매 사례 감정 환산 취득가격을 순서로 하라. 우리는 뭔가 배웠는데 없을 때 이런 거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돼. 단련은 후일에 하는 것이죠. 그럼 취득가격을 모를 때는 실제 취득가격을 모를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에 아까 계산공제 준다 그랬죠. 이 계산공제는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공제는 좀 이따 몇 프로인가 해주고 하고 일단 이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양도가격은 알았다 이거야. 실제 취득을 모를 때는 필요 경비는 어떻게 잡느냐. 1순위 매매 사례, 2순위 없으면 이거 잡고 그 다음에 3순위 환산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공제하라? 계산공제 써줘라. 그럼 계산공제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타로 쓰는 거예요. 대타로. 인정경비. 왜? 인정가격을 썼으니 인정경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계자가 바로 계산할 계자가 아니라 어림잡을 계자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죠. 친목회에서 여행을 간다. 제 친구가 뽑아왔더라고. 여행 경비. 예상액 이렇게 쓰면 좋은데 계산액 이렇게 써놨더라고. 야, 이 글자 고쳐라. 계산이 아니라 계산이다. 다시 뭐라고요? 계산. 계산이다. 그게 뭐냐고. 아니다. 계산은 실제 상황에 맞춰서 실제 지출한 내용의 확인이고 계산은 어림잡아서. 이 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럼 안양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비가 바로 3만 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산액이 3만 원이다. 실제로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 인정경비 하는 거 인정경비.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구하고 계산 공제는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물건에 따라서. 계산 공제. 어렵지? 이렇게 계산 공제도 시험에 나옵니까? 예, 나와요. 취득 가격을 몰라서 매매 사례나 감정, 환산 이런 가격을 적을 때는 계산 공제한다. 이때 계산 공제는 물건마다 다르다. 첫째, 토지, 건물, 주택, 여기 있는 거. 일반 건물, 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 이게 다 부동산들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계산 공제할 때 토지나 건물은 토지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국세청 고시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그 가격에다가 무조건 계산 공제는 부동산은 3%예요. 3%. 미등기는 0.3%. 1000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7%, 미등기는 1%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파트 분양권은 1%, 그 다음에 주식 나머지 다 자산은 다 1%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공제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이나 알면 돼요. 부동산은 3에서 0.3 공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과 나머지 자산까지 다 한다면 간단하지 3, 다 이건 3이니까 3에 0.3에 7에 1이니까 다 같이 337박수 한 번 치면 돼. 다시 한번 계산 공제는 3번 무슨 박사를 치라고요? 337박수. 337박수 한 번 치면 돼. 이걸 바로 계산공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공제하면 등기된 부동산은 취득 당시 법정 기준시가의 3%구나. 이게 다 법정 기준시가가 나. 기준시가의 3% 가는 거구나. 이걸 명심하라 이 뜻이. 그 다음에 F 밑줄 그시고 취득가격을 환산할 때 취득가를 모르면 매매 사례, 감정도 모를 때는 환산하라 그랬어요.
근데 환산해 주려고 그랬더니 납세자가 덤비는 거예요. 나 환산해 주지 마라. 나 취득가액 모르면 안 쓰겠다. 그럼 뭐 할래?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 쓰겠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있어야 그 양도 차익이 주는데 했더니 난 싫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집을 피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취득가액을 모르면 안 쓰겠다 이거야. 그냥 취득가액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 해달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양도 가격은 알아냈고 취득가액 원래 필요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은 뭐냐? 바로 뭐냐? 모를 때는 매매 사례 써야 되고 2순위 감정, 3순위 뭐예요? 환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계산공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3순위에 가서 환산, 이걸 모르니까 환산해 줄게 한다는 말은 난 싫다. 난 이건 양도가액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 쓰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취득가액을 안 쓰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환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선택한다. 확인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을 필요공비로 쓰겠다. 이건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쓰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있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제 아는 지인이 땅을 샀대요.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이니까 제가 10살 때 40년 전에 사놨대 어린애가. 뭘 샀냐 했더니 자기는 땅이 좋아서 열심히 알바해서 땅을 샀는데 그때 5만 평인가를 샀어요. 땅을. 얼마 주고? 5만 원 주고. 싸길래 샀대. 평당 1원씩이더래. 근데 현지에 가봤더니 밤에는 땅이 있었는데 낮에는 바다더래. 낮에는 지적도면은 땅이 있었는데 밤에 가보니까 물이 차서 다 바다래. 그래서 그 부동산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중간에 애가 머리가 좀 튄 사람이라 이 포항 앞바다에, 영덕 포항 그쪽인데 앞바다에 바위 암반 절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리조트를 세우면 진짜 좋은 위치에 그게.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한 거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런 재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냐? 수십억 들어간 거야. 자본적 지출과 이런 게 경비가. 그런데 그때 땅값 산 게 평당 5만 원이야. 근데 계약서가 없어 보니까 환산해서 계산공제 해줬더니 경비가 엄청 적은 거야. 그럼 차라리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산을 해줄 때는 환산하기 싫은 사람들은 요 환산까지 갈 때는 막바지 간 사람들은 이게 싫으면 계산공 이게 싫으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만 갖고 해버리겠다. 선택하겠다. 그래서 취득가격을 모를 때 환산 적용할 때 선택 승리는 환산해서 계산공제 하든가 요 양도 비용 자본적 지출만 쓰든가 취득가격을 개무시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 당신이 선택하라. 큰 금액으로. 그러면 양도 차익이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 선택에 자주 나왔어. 자료 볼까요? 양도 당시 실거래는 5억짜리, 기준 시가는 4억 2억이고 배가 올랐네. 취득당 확인이 불가능해. 다른 가격은 하나도 없어. 감정평가 이런 거. 취득가를 몰라서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산해 주겠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소개비는 한 2억 6천 들어간 거야. 이거 실제 사례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출제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양도가액은 5억 포지션 잡고 환산해서 기준시가, 취득당 기준시가의 3% 계산공제할 건가? 아니면 그냥 확인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것만 써도 충분한가? 확인해보자 이거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선택할 수 있다. 양도가액 5억. 환산은 2억 5천 나온다. 왜? 그 기준시가가 방금 전에 배가 올랐으니까 취득가를 환산하면 2억 5천. 그 다음에 2억짜리가 기준시가였으니까 2억에 3%니까 600만 원 계산공제니까 양도차익이 2억 4,400 나온 거예요. 난 이거 싫다. 그냥 알고 있는 양도가격이 5억에서
필요 경비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확인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2억 6천 쓰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오느냐? 2억 4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차라리 안 쓰고 이 방법 하는 것이 더 양도 차익이 줄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다. 자, 막바지에 환산한 자들만, 무슨 환산, 뭐 한 자들? 환산한 자들은 선택이 가능하다 이거지. 시험 문제 경년 4년 주기로 2번씩이나 나왔던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다. 환산할 때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봐라. 얼마가 나오느냐? 양도 차익. 적은 쪽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것만 써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 심화반에서 진행할 거지만 그럼 취득 가격을 우리가 잡을 때 물건 가격에다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취득일 전과 후에 부대 비용들이 있는데 이 부대 비용 처리는 나중에 심화반에서 정리할 것들이에요. 다 심화반에서.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자본적 지출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해요.